그 4강은 오피스텔을 업무용으로 또는 주거용으로 사용할 때 전월세 계약서 작성 및번호도 344에서 355쪽에 있는 겁니다. 계약서 작성의 비밀. 보시면 이와 같이 업무용으로 오피스텔을 임대차 계약 쓸 때 작성할 때 이 오피스텔이 임차인이 거주하고 소유자와 계약하는 방법으로 계약을 하면 이 주택은 경기도 안양시 동안구 간양동 550번지에 르네상스 오피스텔로서 제12층 1202호로 업무용으로 임대차 계약을 작성하는 방법이다. 그리고 오피스텔은 사용 용도에 따라서 주거용으로 사용하면 전입신고를 하면 되고 주임법이 적용을 받고 양도세 계산 시 주택수에 포함되어 계산되므로 주택이 없는 사람은 주거용도로 임대해서 비과세 받는 것이 유리하지만 주택이 있는 경우에는 비과세 혜택을 볼 수가 없다. 기존 주택을. 그래서 이런 경우는 업무용으로 임대한다면 주택수에 포함되지 않아서 임대인이 보호하고 있는 주택의 비과세. 이 오피스텔이요. 금액도 얼마 안 되는데 엄청 까다로워요. 그 잘못하는 순간 여러분이 양도세가 이제 몇 천만 원, 몇 억이 그냥 내는 거죠. 오피스텔은 정말로 예민한 거예요. 예민한 사람 많죠? 오피스텔은 계약을 잘해야 돼요. 금액도 얼마 안 되고 해봐야 수수료도 얼마 받지도 못해요. 그런데 그걸 잘못하는 순간 오피스텔 소유자는 즉 임대인은 커다란 손해가 보죠. 그래서 이 내용을 쓰는 거예요. 오피스텔은 근데 오피스텔 계약이 많잖아요. 임대할 것인가. 그래서 혜택을 볼 수 없으면 업무용으로 임대할 것인가 주거용으로 임대할 것인가를 먼저 정해야 돼요. 그래서 이 오피스텔은 소유자 주소인이 다주택자로 주거용도가 아닌 업무용도로 사용하도록 조건으로 임대 조건을 내세워 이 소유의 임차인이 전입신고를 하지 않는 조건이고 사업자 등록을 하는 조건으로 2천만 원에 월세 60만 원 임대하는 조건이다. 그래서 이런 경우는 업무용도로 하려면 사업자 있는 임차인을 집어넣으면 돼요. 사업자 있는 사람을 집어넣으면 업무용이 자동으로 되는 거죠. 그러나 예를 들어서 주거용으로 하려고 하는데 사업자 있는 사람을 생각하면 나는 이제 어떻게 했어요? 이제 비과세 못 받아요. 오피스텔을. 그런 생각을 잘 하셔야 돼, 생각. 무슨 얘기인지 아시죠? 응? 오피스텔, 정신 배짝 차려야 돼, 오피스텔은 계약할 때 아무 생각 없이 하면 어떻게 했어요? 아버지가 못 나면 어떻게 했어요? 자식들이 고생하는 거예요. 아버지가 가지고 있는 재산을 다 까먹으면 자식이 쓸 돈이 없죠. 부모를 잘 만나야 된다 하는 게 여기서도 나오는 거예요. 이거는 지금 공부하는 거는 필수예요. 필수. 오피스를 방문 임차의 목적에 맞는가를 판단했다. 네. 임차를 보면 누가 소유하고 있는가, 주택에, 이건 이제 여기에 주택이 아니라 오피스텔이어야 되죠. 오피스텔 다른 이제 임차인이 있는가를 봐야 된다. 오피스텔이 매매 시세, 전세 시세를 파악한 후 내가 적정한 시세로 임대하게 되는지, 임차하고 있는지 봐야 된다. 오피스텔 임대시키겠다면 임대 조건을 업무 용도로 하는 조건이다. 이렇게 나오죠. 여기에 제가 알아두면 좋은 내용. 또 다시 한 번 더 적어놨어요. 요걸 앞에서 설명했기 때문에 다시 하면 안 되죠? 근데 계약하는 사람이 또 문제를 봐. 그래서 요걸 이제 체크리스트를 하라는 얘기 써놓은 거예요. 여기 다 그 내용이 다 적혀 있죠? 오피스텔 업무용 계약할 때 임대인과 임차인이 유의할 사항. 임대인이 주소인이 업무용을 계약하면 주택수에 포함되지 않아서 기존 주택수가 1주택자이면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지만 임대인은 별도 사업자를 등록하지 않으면 상위법의 보호 대상이 아니므로 오피스텔에 근저당권 설정자나 경매가 지내는 대항력과 우선 변제가 없는 임차인이 될 수 있다는 점에 우리가 유의한다. 이거는 임대인한테 유리할지 모르지만 임차인한테는 불리한 거죠. 이걸 알아. 어쨌든 등기부를 확인하니까 집합금을 등기부를 확인하니까 이 집합금 등기부는 대지권이 표시가 되어 있는지 그리고 대지권 등기 옆에 이제 토지별도 등기가 굉장히 중요하죠. 토지별도 등기했다면 나중에 토지별도 등기 채권자가 경매를 신청하면 대지권 미등기가 되는 완료형이 되는 거예요. 토지별도 등기는 진행형이에요. ing. 대지권 미등기로 가는 진행형이에요. 토지별도 등기가 이제 채권을 실행을 시키면 경매를 신청하면 대지권이 누가? 경매 낙찰자 소유가 되는 거죠.
갑구에는 소유권에 관한 사항이 있고 을구에는 그 담보물권에 나온다. 그러니까 누구와 계약하냐? 등기부장 소유자와 계약하면 안전하다. 설령 이게 이제 명의신탁자라고 하더라도 명의신탁자와 계약한 것은 주택임대차 보호를 받고 대항력이 있는 거예요. 임대차 계약은 실제 소유자나 명의신탁자와 누구랑 계약해도 이 대항력이 있는 거예요. 그렇지만 나중에 그 실제 소유자하고 계약하면 명의신탁자한테 대항할 수 없어요. 이 때문에 반드시 등기부상 소유자하고 계약을 해야 된다. 명의신탁자하고 실제 소유자하고 구분이 잘 안 가시는 분 있죠? 내가 집을 살 때 남의 이름으로 사는 걸 때 남의 다른 사람 이름 등기상 되는 명의신탁자예요. 실제 내 거죠? 여러분 그런 거 많이 하잖아요. 양도세 아끼려고. 근데 자기 거라고 주장하면 대책 안 쓰는 거예요. 집을 뺏겨버려요. 세금 조금 절세하려고 하다가 집을 아예 뺏겨버리는 경우가 있죠. 대지권 및 선입별 두기 있는 걸 확인하라. 갑구의 을구에 등기되어 있는 채권을 확인해라. 건축물 대장과 등기부가 일치하는지를 봐라. 오피스텔 임차인분 선수채권이 있는지를 확인해라. 어쨌든 뭐 이런 상태에 나오게 되면 그 다음에 계약할 때 등기부에 등기되지 않는 조세나 공과금이 있는지를 확인해서 우리가 이제 국세 완납증명서와 지방세 완납증명서를 첨부하면 되는데 이런 경우 완전하지 않다고 주택 특강할 때 이게 왜냐면 우리가 국세 완납이라든가 지방세 완납은 체납으로 발생한 것만 미납인지 이게 발생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체납이 되려면 법정일이 발생하고 나서 고지서를 발송했다든가 신고를 하고 나서 법정일이 발생하고 나와가지고 한 5개월, 6개월이 돼야 체납으로 잡히게 되는 거예요. 독촉을 보내고 막 하죠. 그러니까 5개월 동안에는 국세 완납증명서를 끊었다고 하더라도 선수채권이 발생할 수 있는 거죠. 근데 완벽한 나에게 권리를 보호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임대인 동의를 얻어가지고 국세 체납 내용을 세무서장에 열람 신청할 수 있어요. 그러면 법정일이 발생하고 아직 세금을 납부하지 않은 세금까지 전부 열람 신청하면 세무서장은 그에 응해한다 하는 게 국세기본법에 나와 있어요. 네. 근데 그 법조항은 그게 4조인가 6조인가 그럴 겁니다. 어쨌든 국세 10조 안에 있어요. 그 내용을 보시면 됩니다. 해약금은 이제 그 계약금이죠, 계약금. 해약금은 약정 안 해도 다등이 민법에 규정에 대해서 당연히 계약금이 해약금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해약금은 자기가 계약이 이행이 되기 전에 자기가 계약금을 이제 해제의 조건, 계약을 스스로 깨는 조건으로 거기에 대한 계약금을 상당으로 해약금을 지급하고 깨는 거죠. 그러나 계약이 이행되고 나서는 해약금을 지급하고 계약을 깰 수가 없고, 그럴 때 계약을 깨려면 약정해제, 합의해제, 법정해제밖에 없다. 합의해제는 당사자 계약을 얼마나 깨는 거예요. 뭐 집을 다 등기하고도 계약을 원시시킬 수 있는데 뭐예요. 매매계 무효로 하고 다시 원시시킬 수 있어요. 그러면 등기비는 또다시 들어가는 거 없다. 원칙이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약정해제는 특이하게 아예 놓는 거예요. 이런 사항이 나면 계약은 없던 걸 하고, 주고받은 건 다 툭툭 털고 무효화시키자. 법정해제는 계약을 잘못한 사람은 채무자가 되는 거예요. 계약을 잘못하지 않은 사람은 채권자예요. 채권자가 채무자에게 계약을 해제권을 행사하는 거죠. 그럼 계약권 해제권을 함부로 위약금 조항이 없거나 위약불 조항이 없을 때 계약 해제권을 발생하잖아요. 그럼 계약금, 중도금 다 줘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없던 것처럼 깨끗하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 스스로 자기가 계약을 못하게 되면서 손해가 발생한 그걸 스스로 입증해야 돼. 법정 해제권 주 사람은 스스로 자기의 손해보험을 해야 돼. 위약금 조항이 있으면 당연히 그 위약금이 손해배상 책임이 되는 거지만. 그래서 위약금 조항이 없을 때는 법정 해제권을 행사하면 안 돼요. 자꾸 계약 이행을 독촉을 해가지고 계약을 이행을 안 하는 자가 스스로 계약금, 중도금 상당을 포기하고 계약을 해지할 수 있도록 해야 된다는 거죠. 계약이 중도금까지 줬다고 해서 중도금 다 돌려줘야 되는 거예요. 법정 해제를 생각하고 위약금 조항이 있다고 해도 중대금까지
미치지 못해요. 위약금 적은 계약금 정도에 해당이 되고, 예를 들어 계약금이 100이 되잖아, 20%가 되잖아. 그러면 이 감액 청구 소송하잖아, 법원에. 그러면 절반은 돌려줘야 돼요. 그래서 위약금 조항이 많다고 해서 무조건. 근데 금액이 높으면 상대방이 이 겁을 먹죠. 그 계약을 이행하려는 노력이 굉장히 높죠. 왜? 법보다는 현실이 가까운 거죠. 법보다는 주먹이 가까운 거죠. 현실이 중요해요, 현황이. 여기 보면, 그래서 이제 이 부동문자로 된 거, 이렇게 관리비, 장기수선 준다 그러면 관리에 포함된 임차인이 됐다가 계약이 이제 만료가 되면 임대인에게 임차인이 반환하는 내용입니다. 부동문자라는 거는 그 인쇄된 내용들을 합의한 바 없다가 무효가 되니까 그런 내용을 특약상에다가 이 내용을 계약 내용에 합의하고 이제 중개 입장 부동문자에 대한 내용 정리하고 계약한 것이라는 내용을 꼭 명기를 해야 된다. 어쨌든 그 업무용으로 계약 썼을 때에는 이제 이게 등기부등본하고 건축물 대장에 있는 내용들을 봐가지고 다르다 그러면 건축물 대장에 있는 내용들을 기재해야 되지만 그게 왜 다른가를 확실하게 알고 건축물 대장으로 하는 게 올바른가를 판단해서 기재를 해라. 이렇게. 임차인이 대항 요건은 등기부에 있는 주소로 하는 게 아니라 어디냐? 건축물 대장에 있는 주소로 해야 대항 요건을 맞춰야 된다. 그것도 건물 현황도가 일치되는지를 또 한번 다시 하게 된다. 그리고 계약 내용을 이렇게 보증금 2천만 원 200. 그리고 이거는 계약이 업무용으로 아예 계약서를 만들어 놨어요. 이렇게. 그래서 이제 월세 60만 원과 부가세 6만 원으로 총 60만 원을 매월 15일에 후불에 지급한다. 또는 선불로 지급한다. 그리고 선불은 금액이 작을 때는 선불로 지급한다. 금액이 클 때는 후불로 지급해도 되죠. 문제는 우리가 차임을 2기 이상, 상가 건물 같은 경우는 차임을 3기 이상 연체하면 계약을 해지할 수 있죠. 그때는 계약이 최고 없이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해지 동의하면 계약이지. 그런데 문제는 이 3기라는 게 후불로 할 때는 후불로 3기가 되는 거예요. 주택은 2기고. 이 선불로 할 때는 선불 시점으로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반드시 우리가 선불로 해야 임대인에게 유리한 거죠. 임차인은 후불로 해야 유리하고. 이 임대차 보증금은요, 선불로 해서 미리 낼 수도 있어요. 임대차 기간 동안에 먼저 내고 있을 수도 있고, 나중에 낼 수도 있고, 그거는 서로 당사자 간의 약정에 의해서 얼마든지 자유롭게 할 수 있는 거죠. 근데 그 약정을 한 이상 그 기간에 또박또박 내지 않았을 때에는 그것이 연체 사유가 된다는 거죠. 그 기간을. 선불로 할 때는 한 달이 빨라지는 거죠. 살지도 않고 한 달을 연체하는 게 돼버리는 거죠. 제가 보면 이게 상가임대차법 같은 경우는 요런 기간의 연장을 제가 써놨어요. 요 내용은 제가 이미 만든 거예요. 4조를. 그리고 이제 그 계약의 해제 같은 경우도 요런 내용도 좀 상가임대차법을 만들게끔 특히 4조 같은 경우는 제가 이제 그 아주 자세하게 조항을 놓죠. 제 계약서에는 이게 다 들어가 있어요. 이게 주거용으로 살 때는 주택임대차보호법에 의한 규정을 여기다 넣어놨죠. 이 특약사항에는 보험계약은 계약당사 계약에 합의하고 중개업자 입하에 부동문자로 된 계약 내용. 이 내용을 나 동의한 바 없다면 이게 무효가 될 수도 있어요. 이 내용은 계약에 합의 안 했다고 볼 수도 있어요. 그런 대부분 판례가 있거든요. 반드시 1항에는 요 내용을 넣게 되는 거예요. 보험계약은 계약당사 계약 내용에 합의하고 중개업자 입하에 부동문자로 된 계약 내용까지 정독하고 계약한 것이다. 이 내용을 다 읽어봤다는 내용이죠. 이 내용이 특약서에 있는 한은 이걸 안 읽어봤다고 주장해도 이제 그 사람은 그 주장이 받아들이지 않아요. 그리고 현실을 장려하고 이 위 계약은 임대인이 업무 용도로만 임대하는 조건으로 임차인과 합의했고 그에 따라 임차인은 건물 인도와 동시에 사업자 등록을 마치고 임대차 기간 동안 유지해야 한다. 위 계약은 임차인이 오피스텔 2점 설정 하나은행 채권 최고 8,400만 원, 원금은 7천만 원은 있는 상태에서 이제 계약하기로 한다. 임차인이 월세는 66만 원, 가로 열고 부가세 포함 매월 15일에 임대인 계좌, 이 계좌로 후불로 입금하기로 한다. 뭐 이런 내용들 이렇게 이제 기재하게 돼서 작성하고 있다고. 이번에는 이제 오피스텔 갖다가 간이 사업자는 업무용 사할 때는 지금같이 계약서를 이렇게 쓰면 되는 겁니다. 월세 41만 2천 원, 가로 열고 간이 사업자로 부가세 3% 포함을 이렇게. 왜냐면 저기를
그 사업자를 세금에서 끌 수가 없으니까 아예 더 받아버리는 거예요. 우리가 이제 부가세가 없이 할 때는 부가세가 포함된 거로 본다는 거죠. 그런 규정에 의해서 이렇게 하는 거예요. 배워야 된다. 그리고 그런 내용을 다투기 않으려면 또 그런 내용을 여기다 넣는 거죠. 됐어요. 그런 식으로 작성하면. 이번에는 주거용으로 임대차 계약을 쓸 때는, 오피스텔을 주거용으로 살 때는 여기서 어떻게 작성하냐. 이렇게 계약서에다가 주거용으로 만들고요. 여기다가 요 내용을, 기간의 연장을 주택임대차보호법에 의한 그 계약갱신 요건 연장권을 여기다 넣어놨어요. 묵석갱신 계약 욕심. 그리고 여기를 보면 월세 50만 원인데 주거용, 가로고 주거용으로 부가세가 면세. 매월 30일 날 지급한다. 또는 뭐 매월 30일 날 후불로 지급한다. 선불로 지급한다. 이렇게 할 수가 있는 거죠. 그건 당사자가 약정인데 그 임대인 입장에서 선불로 써놓은 게 좋아요. 그러면 차임 3기에 이건 주택인데 차임이 2기 이상 연차하면 계약을 해지할 수 있는 거예요. 오피스텔을. 그런 내용이 나오죠. 여기. 계약이 해제하고 채무비 손해배상. 요게 해약금이 규정이고 요게 위약금 조항의 제6조가. 그런 내용. 그래서 이렇게 계약 이후에 임대인이 규책 사유로 오피스텔 사망에 추가적인 권리가 생기면 뭐 이렇게 나올 수도 있고, 또 이게 그 체납한 세금을 확인하기 위해서 이렇게 이런 것도 통보하기로 한다. 임차인은 월세를 이렇게 해서 지급하기로 한다. 이런 내용들. 요거는 융자금을 승계하기로 한다. 또는 요거를 말소하기로 한다든가 뭐 이런 조항을 얼마든지 넣어서 변경할 수가 있다는 거죠. 거기 차임에 있어 2기 연체했을 경우에요. 네. 거기 이제 보증금이 있어가지고서 네. 나중에 보증금으로 제외하고 네. 나가기로 한다 했을 경우 서로 승낙하면은 그 차임 연체가 안 되는 거죠. 이제 이렇게 되는 거예요. 지금 뭐 동영상을 듣는 분들은 잘 안 들리시죠? 그래서 제가 다시 설명하면 이렇게 들려요. 보증금이 있는 상태에서 차임을 연체하게 되면 그 보증금으로 차임 연체를 공제하고 이제 이제 하게 되면 연체가 되지 않는 게 아니냐. 이 주택은 2기, 상가 건물은 3기가 연체되지 않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보증금이고 월세 갖고 따는데, 근데 무조건은 이런 경우가 있을 수 있죠. 이 임대인과 임차인이 합의서를 다 쓰는 거죠. 예를 들어서 보증금에서 그 월세를 차감하고 그 차임을 연체한 거로 보지 않는다는 계약서를 쓰면 그 계약서가 의뢰가 돼요. 구두로 뭐 이렇게 구두로 한다도 계약하면 그게 더 우선하는 거예요. 또 다른 새로운 계약을 하는 거예요. 그 차임 연체 사실을 주장할 수 없는 거죠. 주장하지 못하도록 계약의 효력이 발생하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써줄 임대인이 있을까요? 그런 임대인이 있다면 어디로 보내야 돼요? 하늘나라로 보내야 돼요. 하늘나라 천국으로 보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임대보증금이 아무리 많더라도 월세를 납부하지 않으면 차임 연체가 돼서 주택은 2기 이상 연체하면 계약을 해요. 2기라는 얘기는 2달치를 연체하고 있어야 돼요. 달이 중요한 게 아니고. 상가 건물은 3기에 달한, 한 달에 100만 원씩이면 300만 원을 연체하고 있어야 돼. 근데 299만 원을 연체하고 있다. 그러면 해지할 수 없어요. 계약할 수 없어요. 그러니까 10,000원만 더 내면 되죠. 점 상관없어요. 연속해서 계약을 해제할 당시 3개월치에 달한 월세를 안 내고 있어야 돼요. 300만 원. 6개월 동안 500만 원, 50만 원씩 연체하고 있고 나중에는 해가지고 연체한 게 299만 원이다. 그럼 3기에 달하는 게 아니죠. 3기에 달하는 금액을 연체해야 한다. 선생님이 말씀하신 거는 당사자에게 계약을 했다면 그게 우선하는 거예요. 새로운 계약이. 특약사항에 넣을 수 있습니까? 만약에 했다면 계약서 따라 안 있습니다. 특약서에 따르면 계약 해지할 수 없어요. 그게 더 우선하는 거예요. 우리가 계약서를 작성한다는 건요, 이 계약 당사자들끼리 자기들끼리 통하는 하나의 법을 만드는 거예요. 민법이나 헌법이나 이런 법은 대한민국 누구에게 똑같이 통하지만 당사자들이 계약서 쓰면 두 사람 간에 지켜야 될 하나의 법을 만드는 거예요. 두 사람만에.
그러니까 계약서를 쓰고 거기다 특약내에다 별조항을 넣었다면 그거는 민법에 있는 규정에 강행 규정에 위반하지 않는 한은 또는 강압이나 압박에 의해서 이 작성했다는 근거가 없는 한은 그게 더 우선하는 거죠. 새로운 법을 만드는 거죠. 그것이 주택임대차 상가법에 대해서 강행 규정에 위반하지 않는 한은 우선하는 거죠. 특별법에 우선하지 않는 한은. 근데 여기 연속 3일가 이러면 2회 체납하고 저기 월세를 안 내고 한 달 또 내고 그 다음번에 또 안 내고. 그러니까 주택은 2달치 해당되는 금액을 연체한 사실이 연체하지 않으면 계약 해지하지 없는 거예요. 차임 2기 연체가 아니야. 상가는 3달에 단행, 한 달에 100만 원이면 300만 원 이상을 돈을 안 내고 있어야 돼. 2기, 3기라는 얘기 그거예요. 2기에 달하는 차임액을 연체하고 있을 때에는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그러면 임대인은 언제든지 계약 해지 통지를 하지 않고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그런데 그 해지권이 언제까지 가냐? 그런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바로 10만 원 입금이 되면 3기 이상 연체한 사실이 아니죠? 그러면 계약 해지권이 없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원래는 어떻게 하냐면 이제 이 3기 이상 연체되면 바로 계약 해지 통지를 보내야 되는 거예요. 입금 못 시키게. 계약 해지 통지 이후에 입금이 들어오는 건 무효가 되는 거죠. 계약을 알면 재밌어요. 응? 또 계약을 잘하면요. 여러분 공부를 많이 해서 계약을 잘하면 돈도 벌 수 있어요. 이번에는 오피스텔을 임차권 양도 양수 계약서를 작성하는 방법 있죠. 이건 이제 임차권 양도 양수 계약서 같은 경우는 이게 기존에 임차권 양도서를 주거용으로 가지고 있었던 걸 양도를 하는 거예요. 이 본래 계약서고 양도 양수 계약서는 이렇게 작성하면 돼요. 양도 양수 계약서하고 전대차 계약서. 양도 양수 계약서는 이런 내용이 들어가죠. 양수인은 양도인이 퇴거 후 14일의 주민등록과 우리가 주민등록법에서는 우리가 입주한 다음에 14일 이내에 잔입증거를 마치면 합법부적인 거예요. 그래서 양수인은 양도인이 퇴거 후 14일 이내에 주민등록과 주택인도를 마치면 이 양도인이 대항력과 우선비를 승계한다. 따라서 양수인이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서 양수인은 입주하기 전까지 양도인이 주민등록을 거주를 이전하지 않기로 한다. 이거는 왜냐면 더 정확하게 해야 되는 거죠. 양도인이 퇴거하고 14일 이내 전입신고를 마치게 되면 대항력이 생기는데 이거는 뭐냐면 그렇게 하면 그 14일 사이에 하자가 생길 수가 있죠. 이거는 뭐냐면 양수인이 입주하기 전에는 대항 요건을 갖추기 전에는 양도인이 대항 요건을 갖다가 포기하면 안 된다는 거, 상실하면 안 된다는 얘기죠. 그렇게 되면 손해배상 책임을 묻는 거죠. 이번에는 그래 계약서는 이제 양도인 양수 이렇게 돼. 이번에는 전대차 계약은 좀 달라요. 전대차 계약은 이제 보면 특약사항만 보시면 이렇게 전대차 계약은 이렇게 되죠. 요 특약사항도 종전 임대차 현황 전대차 소유자와 임대차 계약이 여기 기재가 되어 있고요. 여기 보면 전대차는 이런 내용. 이게 3번이 또 들어가야 돼요. 3번이 어떻게 들어가냐? 전체에는 전대인이 퇴거 후 14일 이내에 주민등록과 주택인도를 마치면 전대인이 대항력과 우선이 그대로 유지되므로 전대인이 퇴거하기 전에 주택인도 받아야 한다. 또 이번엔 주민등록과 거주는 전차인이 거주하는 거잖아요. 전차인이 퇴거해버리면 전대인, 즉 임대인이 대항력과 우선이 그냥 사라져버리는 거예요. 아주 중요한 거죠. 이 내용을. 그러면 주민등록과 거주는 계속 유지돼야 전대인이 대항력, 임차인이 대항력과 우선비 그대로 유지되므로 전차인은 전대차 기간 동안 주민등록과 거주를 이전하지 않는다. 이게 나중에 나는 모르고 퇴거했다. 뭐 이런 경우 다툴 수가 있잖아요. 이 특약이 안 넣기는 나중에 손해배상 책임에서는 상당히 문제가 될 수 있어요. 그래서 이 내용이 있으면 나중에 임차인에게 손해배상 청구할 수가 있는 거죠. 이전에는 만일 이전에서 전대인이 대항력과 우선비 상실해서 금전적 손실이 발생하면 이에 대한 책임은 전차인이 지게. 이 내용을 꼭 집어넣어야 돼. 전대차 계약 같은 데는. 임차권을 양도하는 경우는 뭐 팔고 나가는 거니까 뭐 새로운 임차인이 잘못된 바든 자기들이 알아서 하는 거죠. 이거는 전대차는 임차인이 임차인지를 그대로 승계하고 사용수익 공간을 새로운 임차인에게 전대하는 거거든요. 전차인이 이사를 가버리고라든가 잠시 주민도 이전해버리면 기존에 가지고 있던 대항력과 우선비는 그냥 다 이제 사라지는 거죠. 그래서 전대차 계약하고 임대차 계약 했을 때는 요 계약서를 좀 참고해서 이렇게 봐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번에 우리가
오피스텔을 업무용 또는 주거용 사용할 때 전세 계약서 작성하는 방법을 344쪽에 355쪽까지 살펴봤습니다. 요 강의는 요거로 마치겠습니다.